코로나19 이후에 제일 달라진 게 뭘까요? 저는 일단 아들이 하루 종일 이 태블릿 앞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여오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이 온라인을 통해 배송된다는 점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이 문 닫은 오프라인 가게들을 다 창고로 쓰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은 죽었다, 여기에 반격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그린즈버러 캠퍼스의 황지영 부교수님이 왜 오프라인은 아직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걸 가르쳐주러 미국에서 저희 방송을 위해서 입국해 주셨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 자가격리랑 이거 다 마치시고 네. 저희 방송을 위해서 오신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신 겁니까? 네,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네. 2주 자가격리하고 외부 활동한 지는 지금 1주 정도 됐고요. 네. 그 미국에서 뉴스도 그렇고 국내 뉴스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보면 오프라인 상권이 죽어갑니다. 전통 상권이 힘듭니다. 이런 얘기 많고요. 펜트업 소비를 하기는 하는데 온라인만 치고 올라가네요. 이런 뉴스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적지 않다, 이런 내용을 저서에 쓰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사실 오프라인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 이 빠른 배송 서비스가 굉장히 또 미달하다 보니까 네. 오프라인이 정말 디폴트고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오프라인의 매출 그 비중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아마존 프라임 신청했는데 그게 원래 되게 빨리 갖다 주는 서비스라 웃돈 내는 거잖아요. 네네. 되게 빨리 갖다 주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서 우리나라 이 택배 서비스와 맞물리기 때문에 온라인이 큰 건데, 코로나19가 오프라인의 위기를 가속시킨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매출의 80% 이상이 오프라인에서 나온다. 이거 맞습니까? 네네. 그게 사실 왜 우리가 아마존, 한국에서는 쿠팡 이런 식으로 온라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글로벌 기준에서 한 65%에서 85% 정도는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나온다고 이제 그런 수치들이 증명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2019년까지만 해도 전체 리테일 그 시장에서 한 16% 정도만 온라인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은 코로나 계기를 거치면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오프라인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다가 네. 비로소 코로나를 맞고 나서야 20% 위로 온라인 소비가 비중을 좀 늘렸다는 말씀인데, 네. 미국 소비자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나는 오프라인에서 쇼핑하고 싶다. 그리고 73%가 매장에서 새 상품을 보고 싶다. 이런 그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네. 교수님 책 리스토어입니다. 그 제목이. 네. 리스토어라는 게 원래는 회복하다, 복원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네, 제가 제목을 지을 때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사실 이 여러 전문가들도 그런 오프라인 위기를 굉장히 많이 말하고, 기사들에서도 보면 오프라인에 종말이 왔는가 이런 기사들 제목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데 제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오프라인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리스토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됐는데, 그 제목을 리스토어라고 정한 이유는 스토어를 다시 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리스토어라고 지은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원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MZ세대를 나누셨어요. 네. M세대보다 G세대가 오프라인 쇼핑을 더 선호한다. M세대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90년대생들, 그러니까 30대를 말하게 될 것 같고, G세대라고 하면 그보다 더 어린 세대들, 20대가 될 텐데요. 10대 후반까지. 사실 좀 놀랐습니다. G세대라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태어난 세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G세대가 오프라인 쇼핑을 더 좋아한다. 이거 맞아요? 네. 되게 다들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유튜브가 세상에 나온 게 2005년이고, 스마트폰이 세상에 선보인 게 2007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히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라 그래서 모든 생활이 약간 다 디지털 오리엔티드 돼 있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오프라인 경험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측면은 사실 그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디지털에서 벗어나는 약간 디지털 디톡스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진 찍어서 올린다는 네. 게 이제 인스타그램업을 하다는 그런 컨셉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새로운 경험,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경험을 선호한다라는 측면에서 Z세대가 생각보다 이 오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 온라인이 워낙 기준이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이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같은 세대는 사실 예, 디지털에 자꾸 적응해야 하는 네.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이제 보고 네. 있는 거고 이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찾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그 할머니스러움에 열광하는 것도 역시 이 G세대들이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방에 자개장이 늘 있었기 때문에 자개장과 오래된 냄새와 이런 게 다 중첩이 돼서 자개장이 힙하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네. G세대들은 생전 처음 보는 거죠. 자개장이라는 걸. 아니 이렇게 블링블링한 것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을지로가 힙지로가 된 이유도 그렇죠. 사실 젊은 세대들이 그런 어떤 옛날 감성을 새로운 뉴트로 이런 뭐 유행도 있지만 그런 감성을 굉장히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 그래요. 오프라인 경험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항상 3차를 거기 가서 그 명태 애기랑 같이 맥주를 마셨던 세대에게는 의지로가 힙할 수가 없죠. 저희가 그랬습니다. 온라인으로 성장한 이들이 오프라인에 진출한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면서 재밌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O2O라고 해서 한동안은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 유행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바뀌는 건데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 따라잡는다면서 국내 대형 오프라인 업체들은 투자도 많이 하고 M&A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 상황이 얼핏 들으시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미국이나 한국 모두 온오프 상의 그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고 오프라인 업체들은 온라인의 어떤 그 강점을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 온라인 기반의 그 기업들이 오프라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론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아마존도 온라인이지만 아마존 북스라는 매장 그리고 네. 또 아마존 포스타라 그래서 왜 그 소비자 리뷰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받은 상품들로만 큐레이션한 매장도 이제 오픈을 했고 미국의 550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홀푸즈라는 그런 슈퍼마켓 체인도 2017년에 14조를 주고 이제 이순수를 냈어요. 그래서 물류 거점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대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들이 사실 그런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 그 확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후광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그런 브랜드들을 실제로 만나면 여기가 되게 좋은 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어떤 통계에 보면은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을 때 온라인 매출이 약 37% 그리고 웹 트래픽이 그렇게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의 업체들이 소비자 이해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리고 또 브랜드를 일종의 그 소비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공간으로서 그래서 이 매장을 보는 관점도 사실 온라인 기반과 오프라인 기반이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뭐 대형 유통업체들 생각하시면 네. 주로 이제 오프라인 거점을 두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매장에서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이 매출이 늘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본다면 온라인에서 오픈한 그 오프라인 매장들은 뭔가 색다른 재미 그리고 경험 그리고 소비자들을 브랜드를 좀 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소통의 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관점 자체도 좀 많이 다른다는 거죠. 이게 참 재밌어요. 보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본인들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는데 저희 서울 시내 주요 어디 백화점에 매장이 입점돼 있습니다. 이런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네. 우리 브랜드가 그만큼 고급지다. 그런 걸 강조하는 멘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다. 그리고 오프라인을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터 같이 여긴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영업자분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잠깐 리스토어라는 제목의 책을 내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런 어떤 마케팅의 전략이랄까 시장의 변화를 자영업자들에게 좀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이 책에 들어있는 거네요. 네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사실 이 책 전에 리테일의 미래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는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 어떻게 소비를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뤘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쇼핑 비서 그리고 뭐 빅데이터, 챗봇, AR, VR 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오프라인은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전략들을 다룬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매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매장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한 8가지 정도로 새로운 재미,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전략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요식업체들은 다 구워주지 않고 마지막 과정에서는 꼬치의 마지막은 소비자가 굽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부침개 가게면 반죽을 해서 최후에 굽는 건 소비자에게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체험을 좀 넣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자영업자다 하면 어떤 가치에 가장 집중해야 됩니까? 네, 그 가치라는 게 제가 이 책에서 정의한 건 사실 뭐냐면 그 매장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사실 이제 비즈니스 성격도 다르고 다 뭐 업종마다 그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가치를 제가 이제 한 8가지로 풀어내면서는 뭐 예를 들면 그 일탈을 뭐 좀 만끽할 수 있는 리테일 테라피라던가 리테일 테라피요? 네. 그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다루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재미와 영감을 주는 리테일테인먼트라 그래서 리테일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한 리테일테인먼트, 그리고 이 매장 자체를 실험실처럼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리테일 랩이라는 컨셉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편의성을 오프라인에 도입한 피지털이라는 컨셉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경험 그리고 그 매장에서만 굳이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네.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다룬 책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리테일 테라피. 네. 저는 한국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리테일 테라피라는 게 소매를 통해서 뭔가 힐링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요게 그 안마의자 회사 보니까 의자는 그 가게에서 안 팔고요. 그냥 와서 이 안마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세요. 이런 숍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평론가님도 이렇게 쇼핑하다가 나 오늘 힐링됐어 라던가 뭐 이런 느낌 들으신 적 있으시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사실 최근에는 나 플렉스했어라고 젊은이들 그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어떤 쇼핑이나 이런 소비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감정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이제 리테일 테라피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뭐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메커니즘은 사실 2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보상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현대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립감과 그 심리적인 결핍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핍을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대응적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메커니즘을 적용한 그런 접근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혹시 더 현대서울 서울에서 제일 큰 그렇죠. 백화점. 네. 그 비싼 사실 여의도 땅에 그 큰 부지에 굉장히 많은 자연을 도입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쉴 수 있는 공간, 쇼핑에서도 조금 더 안식과 약간 그런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도 사실은 그 리테일 테라피라는 그런 컨셉에 맞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뭐 또 그런가 하면 특히 MZ 세대들 중에서도 특히 Z 세대들이 어떤 설문조사들 같은 걸 보면
나는 정말 약간 디지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나는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나서 디톡스가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디톡스도 사실 리테일 세라피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보스턴에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 같은 호텔에서는 네. 뭐 Z세대를 겨냥한 건 아니지만 디지털 디톡스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615, 우리 돈으로 한 70만 원 좀 넘는 돈을 내고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 맡겨놓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뭐 요가나 필라테스나 뭐 그리고 또 다시 뭐 마사지 같은 것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 디지털 디톡스 키트도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 키트를 사면 사실 비싸진 않은데 그 안에는 안대, 뭐 스마트폰을 넣어두는 파우치, 네, 그리고 또 귀마개. 그래서 네. 이 세상과 조금 단절하고 디지털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만의 어떤 그 생각 그리고 느낌에 오롯이 집중해라. 약간 이런 느낌의 상품들도 이제 나왔거든요. 이런 상품이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은 이런 디지털에 대한 그런 노출 그리고 사람들이 디지털에 너무 그 연결되다 보니까 오버 커넥션 신드롬이라 그래서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고 노모포비아라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막 불안하고 네. 배터리 뭐 줄어들면 막 불안한 것처럼 그런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데 그거를 소비를 통해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체험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과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해 나가자 이런 컨셉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재밌네요. 그 스마트폰은 그냥 끄면 될 것 같은데 끌 수 있는 키트를 통해서 내가 휴식으로 가는 길을 마련한다. 이것도 재밌기도 하고 스마트폰과의 지나친 연결성. 저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례를 봤는데 본인의 그 말씀하신 오버 커넥트. 네. 나는 너무 지쳤어. 이 스마트폰에 지쳤어 해서 어딘가 다녀오신다고 한 분이 매일매일 오늘은 지쳐서 무엇을 했다고 본인의 별그램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각한 이 커넥트 중독 상황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플랜테리어 카페, 이 카페를 식물원처럼 꾸미는 이 카페가 요즘에 소비자들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되기도 한다고요. 네네,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전략도 코로나를 계기로 더 인기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플랜테리어에 제가 직접 가본 사례 중에서 가장 큰 사례가 미국 시애틀 아마존 본사 옆에 있는 약간 지구본 같은 건물이 붙어 있는 그 건축물이 있어요. 네. 그 안에 사실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장소 자체는 원래 아마존 본사 직원들의 휴식 공간 그리고 미팅 장소인데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제 저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마치 열대우림, 아마존 열대우림을 온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런 나무와 그런 그 한 4만 점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7년 정도 기획해서 만든 건축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그 휴식 공간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더현대 서울 말고도 성수동에 가보시면 아모레 성수라고 있어요. 아모레에서 그 생산하는 제품이 한 3,000여 개가 되는데 그 제품들을 다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이 디귿자 모양의 건물에서 앉은 자세의 그 각도도 이제 성수 가든이라는 정원이 보이고 그 안에서는 편하게 좀 쉬고 상품을 테스트해보고 그 안에서는 구매를 권유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매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이 상품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에서 이제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휴식 공간으로서의 어떤 공간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소비를 할 수도 있지만 꼭 구매를 권유하지 않는 강요하지 않는 그런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어떤 공간 체험 이런 것들이 사실 플랜테리어와 접목이 돼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지는 거죠. 참 재밌는 게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판매한다. 결국은 오늘의 마케팅 전략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에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큰 회사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건 그들은 실험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해당 공간에서 나오는 매출을 포기하면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따라해 볼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실 텐데 접목할 수 있는 게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사실 그 비즈니스 성격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어떤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지만 저는 그 핵심 그 개념
내 매장에서만 소비자들에게 뭔가를 제시할 수 있고 그 요소가 소비자들을 다시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우선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뭐 맛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정말 친절한 서비스고 완전히 어떤 위생적인 어떤 면에서도 굉장히 다시 방문하고 싶고 아니면 예를 드리자면 누데이크라는 카페도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그 젠틀몬스터가 운영하는 카페이거든요. 그 안에서 판매하는 디저트들을 보면 예를 들면 검정색의 미니 크로와상이라고 해서 네. 예, 미니 크로와상 뭐 아니면 화산이 분출하는 용암을 형상화한 그런 상품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품이면 상품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 이거를 개발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경험을 판다. 그리고 즐거움을 판다. 이게 결국은 큰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스캐롤라이나대 그린스버러 캠퍼스의 황지영 부교수였습니다. 다음에 한국 오실 때도 저희 때문에 오실 거죠? 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